자, 오늘부터 법원 경매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8 타경 26119 포천시 서울읍 고모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전체 토지는 809평이고 216평, 토지 및 건물이 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는 구성본 씨고 채권자는 박상욱 씨입니다. 감정가 9억 6,900에 실시됐고 두 번의 변경을 통해서 실시하는 날은 2020년 10월 12일 날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관련 사건을 보시면 중복 경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중복 경매인데 하나 치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왜 치하가 일어났느냐? 치하가 일어나는 원인은 뭔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하가 일어나는 원인을 등기부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봅니다. 쭉 보시면 유창현 씨가 나오죠. 쭉 보시면 어딘가 나올 겁니다. 가처분 결정을 했네요. 농협에서. 그렇지만 말소됐습니다. 자, 농협에서 경매 넣었었던 거예요. 그쵸? 농협에서 경매, 임의 경매가 들어갔었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개인이 그 이명식 씨인가 거기서 한번 더 넣은 겁니다. 근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뭔 사건인가 하면 농협에서 채권에 의해서 경매를 실시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취하로 된 부분입니다. 자, 즉 취하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취하.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하면 이게 경매로 진행될 건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제가 이거를 조사할 때 뭘 조사했는가 하면 그 채권 채무 관계나 기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공인중개사 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 사람 이거 경매로 넘길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다? 돈이 많다는 내용이에요. 돈이 많은데 지금 경매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은행 것만 일단 먼저 갚은 거고 개인 건저당이나 기타 그 가압류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채권 채무 관계가 그 단순하거나 아니면은 채권 채무 관계가 약간 악감정에 의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다? 취하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즉, 있다가 아닙니다. 있어 보인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낙찰받자마자 취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이걸 뭐 꼭 낙찰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취하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장에서 한번 다시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그 경매 사건을 보실 때 이게 취하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등기부를 분석해다 보면 거의 다 나와요. 즉 뭐냐면 요 아파트를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대한아파트라고 해서 요게 경매에 나왔는데 전용 면적 18평, 25평입니다. 그렇죠? 1억 5천이고. 근데 요게 어떻게 된 사안인가 한번 보시면 결론적인 얘기는 취하됐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인 얘기는 취하되는데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국민보험공단에 압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만 원 때문에 강제 경매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1,000만 원만 대출 받으면 얼마든지 취하가 가능하단 말이겠죠? 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은 굳이 이거를 낙찰을 받기 위해서 법원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괜히 헛힘 빼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 많이 가고 있죠. 뭐 워낙 경매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니 뭐 가면 어때? 뭐 가서 낙찰 받으면 되는 거고 뭐 안 되면 떨어지면 되고 뭐 기타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많이 출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물건이 있는가 하면 자, 다음 물건 한번 보시죠. 다음 물건도 대한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1억 3,800이고 9,600에로 유찰된 걸 1억 3,800에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응찰자 인원이 몇 명이다? 14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분석하실 때는 뭔가 하면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즉 뭔가 하면 요게 그 우리은행에서 설정되어 있지만은 2006년도에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많아봐야 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압류 1천만 원, 가압류 1천만 원 때문에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 합쳐봐야 3천만 원밖에 안 돼. 예? 뭐 사회적 조합에서 들어와서 이 600이라고 했으면 다 합쳐봐야 3,600, 그쵸? 3,600밖에 안 되는 거를 경매로 날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법원에 안 갔습니다. 물건은 좋았어 이게. 근데 여기도 보면 김예호는 점유자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손녀로 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됨. 자,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때 서분희 씨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 게 즉 뭐다? 언젠가부터 이게 대출을 해줄 때 나이가 넘으면은 그 소득 증빙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된다고요. 근데 요거를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 예. 그래서 저는 응찰을 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14명이나 들어와서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소유권 이전까지 다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은 거의 다 뭐죠? 취하로 보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응찰하고 본다는 주의. 예? 일단 응찰하고 보고 그 다음에 뭐 취하되면 취하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자, 요거는 내가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죠. 네. 자, 요거는 그 2008타경 11386. 요거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데, 요거는 평당 한 1300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쵸? 요건 제가 받은 겁니다. 컨설팅 의뢰해서. 근데, 채무자 쪽에서 취하하려고 하니까 취하 서류에 좀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취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서류를 한번 봅시다. 4천, 1억 7천, 2억, 2억, 1억 4,800. 이렇게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 약간 많지요. 지금 1억 4,800, 총 2억 천에다가 2억 천에다가 2억이 있단 말이에요. 한 4억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좀 많으니까 이것은 취하가 안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나는 내가 전화가 왔을 때, 난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그냥 바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그냥 오리알이 돼버린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경매라는 것은. 네. 자, 요거는 그 2008타경 11386. 요거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데, 요거는 평당 한 1300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쵸? 요건 제가 받은 겁니다. 컨설팅 의뢰해서. 근데, 채무자 쪽에서 취하하려고 하니까 취하 서류에 좀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취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서류를 한번 봅시다. 4천, 1억 7천, 2억, 2억, 1억 4,800. 이렇게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 약간 많지요. 지금 1억 4,800, 총 2억 천에다가 2억 천에다가 2억이 있단 말이에요. 한 4억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좀 많으니까 이것은 취하가 안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나는 내가 전화가 왔을 때, 난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그냥 바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그냥 오리알이 돼버린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경매라는 것은. 네. 자, 다시 한번 물건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것은 그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에요. 그쵸? 음. 농림 지역인데 공장 지역으로 지금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농림 지역에 물건이 나와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요 분석을 했을 때는 제가 한번 그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2 타경 35524 낙찰된 거는 2013년 9월 3일이에요. 종교시설로 돼 있는데 딱 봤을 때 이건 종교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종교시설이 맞을지 몰라도 공장지역 내 공장지역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물건지를 보더라도 요걸 보시면 전부 다 농림지역이에요. 그렇죠? 농림지역 임야를 개간한 겁니다. 임야를 개간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전부 다 종교시설로 나와 있죠. 하지만 요거를 한번 토지계획 이용 확인을 보시죠. 보시면 전체가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닌데 해당 필지 한 3분의 2인가 여기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보시죠. 여기는 지금 농림지역으로 나오는데 농림지역은 철도 부지가 통과하는 데고 이 제일 위 끝자락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 밑에 부분들 즉 뭐냐면 여기 부분은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고요. 현재도 가서 그냥 관리지역이라서 공장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평당 얼마다? 평당 금액이 아마 한 400, 500 이렇게 호가하는 거예요. 400, 500. 이거를 평당 얼마에 낙찰받은 겁니까? 평당 한 40만 원꼴에 낙찰받은 거죠. 아주 40만 원인데 지금 한 400 정도 한다고 하니까 대단한 겁니다. 예.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예. 네, 2012 타경 35524 낙찰된 거는 2013년 9월 3일이에요. 종교시설로 돼 있는데 딱 봤을 때 이건 종교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종교시설이 맞을지 몰라도 공장지역 내 공장지역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물건지를 보더라도 요걸 보시면 전부 다 농림지역이에요. 그렇죠? 농림지역 임야를 개간한 겁니다. 임야를 개간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전부 다 종교시설로 나와 있죠. 하지만 요거를 한번 토지계획 이용 확인을 보시죠. 보시면 전체가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닌데 해당 필지 한 3분의 2인가 여기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보시죠. 여기는 지금 농림지역으로 나오는데 농림지역은 철도 부지가 통과하는 데고 이 제일 위 끝자락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 밑에 부분들 즉 뭐냐면 여기 부분은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고요. 현재도 가서 그냥 관리지역이라서 공장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평당 얼마다? 평당 금액이 아마 한 400, 500 이렇게 호가하는 거예요. 400, 500. 이거를 평당 얼마에 낙찰받은 겁니까? 평당 한 40만 원꼴에 낙찰받은 거죠. 아주 40만 원인데 지금 한 400 정도 한다고 하니까 대단한 겁니다. 예.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다시 와서 보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이지만은 사실적으로 제한사항이 뭐 없나 싶어서 한번 그 토지계획 이용 확인을 다시 한번 떼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계획 이용 확인을 떼보면 한번 떼봅니다.
떼어보면 뭐가 나오느냐. 자, 농림지역은 나오고 있죠. 예, 농림지역. 그 다음에 다른 제한사항은 없는데, 자, 여기 이상한 게 보입니다. 산지관리법 협의 대상. 그쵸? 산지관리법 협의 대상이라는 게 나오죠. 2020년 5월 30일까지. 이게 뭘까요? 이거 뭘까는 다시 이쪽을 보면 알아요. 제 구조 사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래. 그래서 각 호에 연결되는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해당되는가, 그리고 해당 관청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뭔가 하면은 건축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이것을 뭐 용도 변경하거나 기타 그 사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인가 이때 사용 승인이 났거든요. 아니 2015년도인가. 이거를 5년 동안은 그 감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감시나 뭐 기타 뭐 감독하는 게. 그래서 이 5년 동안은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나라는 거에 대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산지관리법에서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요 기간을 지났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해제가 된 거예요. 즉 뭐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다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산지관리법은 다투지 않고, 이거는 이제 장이니까 이제 농지과 기타 이런 데서 그 다루거나 기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일단은 산지관리법은 떠났다. 산지관리법은 떠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농지를 관할하는 쪽에서 담당하게 될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한 설명은 안 됐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아듣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제시 외 건물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 외 창고 있음. 자, 근데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왜 위반 건축물이냐? 사실적으로 봤을 때 공장이 이렇게 있고 제시 외가 한 200평 가까이 된단 말이야. 이거 벌써 300평이나 되는 거네, 창고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요거 아니면 그닥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제시 외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어. 그쵸?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등재가 돼 있어요. 자, 등재가 돼 있으면 그 이유도 적혀 있을 거라고.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자, 여기서 변동일이나 이걸 살펴보면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분명히 찍혀 있는데 왜 위반 사항이 안 나오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착오냐 오류냐 라고 싶어서 관할 관청한테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단은 요 그 담당자께서 그 과태료 부과하는 담당자께서 병원에 갔대.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 전화를 준다고 얘기하더라고. 아마 착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담당자라고 얘기했던 그 뭐야 대리인이 나한테 전화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올해 5월 달인가 이때 과태료 부과를 뭐 5월 달인가 이때 과태료 부과를 끝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끝냈다? 그러면은 과태료를 납부했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가 묻고 싶었던 건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내용은 그럼 뭐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뭐냐라는 걸 묻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어 봐야지 이게 위반 건축물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무언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건축과 관할입니다. 건축과. 자,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날 전입이 되어 있고 2018년 12월 26일 날 확정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6천에 300.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대요. 요 부분은 맞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지에서 임차인 김흥수의 참여하에 조사하였는데 임차인이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함. 현황 조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19 타경 13240 현황 조사 내용. 병합으로 진행되었던 2019 타경 13240 현황서 내용. 원용. 자,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김흥수에 의하면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점유자는 없다고 함.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대. 자, 자세히 보세요.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즉 뭔가 하면 이쪽에서는 여기가 1층이고 출입구가 또 이쪽도 있거든요. 이쪽도 1층이야. 즉 흙이 요렇게 덮여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1층은 현재 공실이에요. 아마 그 예전부터 공실인 것 같은데 요것도 사실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이 전부를 점유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얘기했을 때 뭔가 지상층 여기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 전부를 말하는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의해서 일단 읽어보셔야 돼요. 자, 다른 점유자는 없다고 함. 위 임차인 김흥수에게 현황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임차인 안내문을 교부함. 전입세에 대해 연락해서 위 임대차 관계는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따라 기재하였음. 위 임차인 김흥수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 전부를 점유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차 보증금은 6천에 월 임차료는 2019년 8월 30일까지는 350만원 2019년 8월 31일부터는 450만원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고 함. 자, 그렇게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내려야 됩니다. 결론은 내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요거를 여기서 한번 보세요. 권리신고서에 제출된 계약서에 의하면 추가 계약서상의 임차인 김흥수 보증금 6천만원, 보증금 1,000은 2018년 7월 16일 날 정액되었으며, 자, 6천에 100이 정액됐대. 자, 정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8년 12월 25일임. 김흥수의 임대차 보증금은 3천만원, 차임 300만원이며 확정일자 없음. 자, 차임 부분의 경우 권리신고상 6천만원에 300만원을 기재하였으나 계약서 내용과는 상이함. 상이함. 저는 요게 맞다고 봅니다. 즉 뭔가 하면 3천에 300이 맞다고 봐요. 즉 뭔가 하면 요 임대차로 들어갔던 금액은 창고 그 한 동당 건물을 포함해서 평당 10,000원에 들어간 것 같아. 예, 평당 10,000원 정도에 들어간 것 같고 추가 계약서상의 차임은 6천만원에 차임 100만원임. 즉 무슨 내용인가 하면 원래 3천에 300으로 들어가 있었어. 3천에 300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요 호루를 더 설치했어. 그러니까 요 호루를 설치했던 비용은 뭔가 하면 그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인이 설치해 준 거래. 즉 그래서 뭔가 하면 호루까지 다 사용하는 데는 요것도 3천에 100이야. 3천에 100. 여기는 3천에 300이고. 자, 그렇게 해서 요거 계약서 쓸 때는 전체 보증금 6천만 원에 이 임대차 금액 400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건대는 일단 문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죠. 추가 계약서상의 차임은 6천만 원에 100만 원입니다. 자,
추가 계약서상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이걸 보세요. 요거를 보시면 토지 소유권은 구성본 씨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이명식 씨하고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즉 뭐냐 하면은 3691분의 1653이 지분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구성본 이명식이 같이 소유야.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이명식 씨가 건재당을 설정했습니다. 자, 건재당을 2013년도에 건재당 설정했고, 근데 임차인은 언제적 들어왔느냐? 이 건물 보존 등기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즉 2015년 12월 달에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셨을 때 뭔가 하면 임차인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15년 12월 30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쵸? 2015년 12월 30일 날. 요때 했고, 그러니까 건물의 보존 등기는 구성본 이명식 씨가 같이 그 보존 등기를 내고, 그 다음에 토지건재당, 즉 뭔가 하면 토지건재당에 들어온 것은 2016년 10월 20일 날 들어온 거예요. 즉 뭐다? 이게 그 농협에서 그 건재당 설정하기 전에 그 설정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에 대해서 무상 임차 각서가 있고 없고는 따지지 않고 보더라도 일단은 뭔가 하면 이것보다는 좀 더 일찍, 즉 뭐다 2015년 12월 23일 날 그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때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임차인이 전입해 들어오고, 예?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다음에 건재당이 들어온 거예요. 토지는 2013년도에 돼 있지만 건물은 2016년도에 건재당이 잡혀 있잖아.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가압류는 그 2016년 그 10월 5일 날 박성욱 씨가 돼 있지만 요게 강제 경매에 들어와 있네. 즉 뭔가 하면 토지에 대해서 그렇지. 건재당보다 먼저 임차인이 들어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후순위에 돼 있는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임차인은 먼저예요. 즉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나자마자 바로 들어와 있었고, 자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시다.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구영본 씨하고 이영식 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건재당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누구? 이명식 씨가. 요 토지 소유권자입니다. 이명식 씨가 건재당을 설정했어. 아마 요건 빌려준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건재당이 설정돼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는 요때 난 거야. 요때 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건재당을 설정했어. 근데 요때 임차인이 들어와.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업자 등록을 내. 그 다음에 여기 건재당이 잡힌 거야. 예? 이명식 씨. 근데 여기서 경매가 들어온 거지. 박상욱 씨 채권자한테. 요런 부분을 잘 알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요거는 여기서 가압류가 여태 들어온 거고, 가압류. 자, 여기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그게 임차인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네.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날 전입이 되어 있고 2018년 12월 26일 날 확정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6천에 300.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대요. 요 부분은 맞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분석했느냐,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지에서 임차인 김흥수의 참여하에 조사하였는데 임차인이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함. 현황 조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19 타경 13240 현황 조사 내용.
병합으로 진행되었던 2019 타경 13240 현황서 내용 원용. 자,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김흥수에 의하면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점유자는 없다고 함.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대. 자, 자세히 보세요.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즉 뭔가 하면 이쪽에서는 여기가 1층이고 출입구가 또 이쪽도 있거든요. 이쪽도 1층이야. 즉 흙이 요렇게 덮여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1층은 현재 공실이에요. 아마 그 예전부터 공실인 것 같은데 요것도 사실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이 전부를 점유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얘기했을 때 뭔가 하면 지상층 여기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 전부를 말하는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의해서 일단 읽어 보셔야 돼요. 자, 다른 점유자는 없다고 함. 위 임차인 김흥수에게 현황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임차인 안내문을 교부함. 전입세대 연락해서 위 임대차 관계는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따라 기재하였음. 위 임차인 김흥수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 전부를 점유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차 보증금은 6천에 월 임차료는 2019년 8월 30일까지는 350만원 2019년 8월 31일부터는 450만원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고 함. 자, 그렇게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내려야 됩니다. 결론은 내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요거를 여기서 한번 보세요. 권리신고서에 제출된 계약서에 의하면 추가 계약서상의 임차인 김흥수 보증금 6천만원, 보증금 1,000은 2018년 7월 16일 날 정액되었으며, 자, 6천에 100이 정액됐대. 자, 정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8년 12월 25일임. 김흥수의 임대차 보증금은 3천만원, 차임 300만원이며 확정일자 없음. 자, 차임 부분의 경우 권리신고상 6천만원에 300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약서 내용과는 상이함. 상이함. 저는 요게 맞다고 봅니다. 즉 뭔가 하면 3천에 300이 맞다고 봐요. 즉 뭔가 하면 요 임대차로 들어갔던 금액은 창고 그 한 동당 건물을 포함해서 평당 10,000원에 들어간 것 같아. 예, 평당 10,000원 정도에 들어간 것 같고 추가 계약서상의 차임은 6천만 원에 차임 100만 원임. 즉 무슨 내용인가 하면 원래 3천에 300으로 들어가 있었어. 3천에 300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요 호루를 더 설치했어. 그러니까 요 호루를 설치했던 비용은 뭔가 하면 그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인이 설치해 준 거래. 즉 그래서 뭔가 하면 호루까지 다 사용하는 데는 요것도 3천에 100이야. 3천에 100. 여기는 3천에 300이고. 자, 그렇게 해서 요거 계약서 쓸 때는 전체 보증금 6천만 원에 이 임대차 금액 400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건대는 일단 문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죠. 추가 계약서상의 차임은 6천만 원에 100만 원임. 자, 추가 계약서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이걸 보세요. 요거를 보시면 토지 소유권은 구성본 씨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이명식 씨하고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즉 뭐냐 하면은 3691분에 1653이 지분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구성본 이명식이 같이 소유야.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이명식 씨가 건재당을 설정했습니다. 자, 건재당을 2013년도에 건재당 설정했고, 근데 임차인은 언제적 들어왔느냐? 이 건물 보존 등기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즉 2015년 12월 달에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셨을 때 뭔가 하면 임차인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15년 12월 30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쵸? 2015년 12월 30일 날. 요때 했고, 그러니까 건물의 보존 등기는 구성본 이명식 씨가 같이 그 보존 등기를 내고, 그 다음에 토지건재당, 즉 뭔가 하면 토지건재당에 들어온 것은 2016년 10월 20일 날 들어온 거예요. 즉 뭐다? 이게 그 농협에서 그 건재당 설정하기 전에 그 설정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에 대해서 무상 임차 각서가 있고 없고는 따지지 않고 보더라도 일단은 뭔가 하면 요것보다는 좀 더 일찍, 즉 뭐다 2015년 12월 23일 날 그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때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임차인이 전입해 들어오고, 예?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다음에 건재당이 들어온 거예요. 토지는 2013년도에 돼 있지만 건물은 2016년도에 건재당이 잡혀 있잖아.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가압류는 그 2016년 그 10월 5일 날 박성욱 씨가 돼 있지만, 요게 강제 경매가 들어와 있네. 즉 뭔가 하면 토지에 대해서 그렇지. 건재당보다 먼저 임차인이 들어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후순위에 돼 있는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임차인은 먼저예요. 즉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나자마자 바로 들어와 있었고, 자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즉 무슨 내용인가 하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시다.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구영본 씨하고 이영식 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건재당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누구? 이명식 씨가. 요 토지 소유권자입니다. 이명식 씨가 건재당을 설정했어. 아마 요건 빌려준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건재당이 설정돼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는 요때 난 거야. 요때 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건재당을 설정했어. 근데 요때 임차인이 들어와.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업자 등록을 내. 그 다음에 여기 건재당이 잡힌 거야. 예? 이명식 씨. 근데 여기서 경매가 들어온 거지. 박상욱 씨 채권자한테. 요런 부분을 잘 알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요거는 여기서 가압류가 요때 들어온 거고, 가압류. 자, 여기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네.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날 전입이 되어 있고 2018년 12월 26일 날 확정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6천에 300.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대요. 요 부분은 맞을 것 같아. 자, 근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분석했느냐,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지에서 임차인 김흥수의 참여하에 조사하였는데 임차인이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함. 현황 조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19 타경 13240 현황 조사 내용. 병합으로 진행되었던 2019 타경 13240 현황서 내용. 원용. 자,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김흥수에 의하면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점유자는 없다고 함.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대. 자, 자세히 보세요.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즉 뭔가 하면 이쪽에서는 여기가 1층이고 출입구가 또 이쪽도 있거든요. 이쪽도 1층이야. 즉 흙이 요렇게 덮여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1층은 현재 공실이에요. 아마 그 예전부터 공실인 것 같은데 요것도 사실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이 전부를 점유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얘기했을 때 뭔가 하면 지상층 여기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 전부를 말하는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의해서 일단 읽어보셔야 돼요. 자, 다른 점유자는 없다고 함. 위 임차인 김흥수에게 현황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임차인 안내문을 교부함. 전입세에 대해 연락해서 위 임대차 관계는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따라 기재하였음. 위 임차인 김흥수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 전부를 점유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차 보증금은 6천에 월 임차료는 2019년 8월 30일까지는 350만원 2019년 8월 31일부터는 450만원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고 함. 자, 그렇게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내려야 됩니다. 결론은 내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요거를 여기서 한번 보세요. 권리신고서에 제출된 계약서에 의하면 추가 계약서상의 임차인 김흥수 보증금 6천만원, 보증금 1,000은 2018년 7월 16일 날 정액되었으며, 자, 6천에 100이 정액됐대. 자, 정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8년 12월 25일임. 김흥수의 임대차 보증금은 3천만원, 차임 300만원이며 확정일자 없음. 자, 차임 부분의 경우 권리신고상 6천만원에 300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약서 내용과는 상이함. 상이함. 저는 요게 맞다고 봅니다. 즉 뭔가 하면 3천에 300이 맞다고 봐요. 즉 뭔가 하면 요 임대차로 들어갔던 금액은 창고 그 한 동당 건물을 포함해서 평당 10,000원에 들어간 것 같아. 예, 평당 10,000원 정도에 들어간 것 같고 추가 계약서상의 차임은 6천만 원에 차임 100만 원임. 즉 무슨 내용인가 하면 원래 3천에 300으로 들어가 있었어. 3천에 300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요 호루를 더 설치했어. 그러니까 요 호루를 설치했던 비용은 뭔가 하면 그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인이 설치해 준 거래. 즉 그래서 뭔가 하면 호루까지 다 사용하는 데는 요것도 3천에 100이야. 3천에 100. 여기는 3천에 300이고. 자, 그렇게 해서 요거 계약서 쓸 때는 전체 보증금 6천만 원에 이 임대차 금액 400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건대는 일단 문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죠. 추가 계약서상의 차임은 6천만 원에 100만 원임. 자, 추가 계약서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이걸 보세요. 요거를 보시면 토지 소유권은 구성본 씨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이명식 씨하고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즉 뭐냐 하면은 3691분의 1653이 지분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구성본 이명식이 같이 소유야.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이명식 씨가 건재당을 설정했습니다. 자, 건재당을 2013년도에 건재당 설정했고, 근데 임차인은 언제적 들어왔느냐? 이 건물 보존 등기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즉 2015년 12월 달에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셨을 때 뭔가 하면 임차인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15년 12월 30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쵸? 2015년 12월 30일 날. 요때 했고, 그러니까 건물의 보존 등기는 구성본 이명식 씨가 같이 그 보존 등기를 내고, 그 다음에 토지건재당, 즉 뭔가 하면 토지건재당에 들어온 것은 2016년 10월 20일 날 들어온 거예요. 즉 뭐다? 이게 그 농협에서 그 건재당 설정하기 전에 그 설정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에 대해서 무상 임차 각서가 있고 없고는 따지지 않고 보더라도 일단은 뭔가 하면 이것보다는 좀 더 일찍, 즉 뭐다 2015년 12월 23일 날 그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때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임차인이 전입해 들어오고, 예?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다음에 건재당이 들어온 거예요. 토지는 2013년도에 돼 있지만 건물은 2016년도에 건재당이 잡혀 있잖아.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가압류는 그 2016년 그 10월 5일 날 박성욱 씨가 돼 있지만, 요게 강제 경매가 들어와 있네. 즉 뭔가 하면 토지에 대해서 그렇지. 건재당보다 먼저 임차인이 들어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후순위에 돼 있는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임차인은 먼저예요. 즉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나자마자 바로 들어와 있었고, 자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즉 무슨 내용인가 하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시다.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구영본 씨하고 이영식 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건재당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누구? 이명식 씨가. 요 토지 소유권자입니다. 이명식 씨가 건재당을 설정했어. 아마 요건 빌려준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건재당이 설정돼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는 요때 난 거야. 요때 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건재당을 설정했어. 근데 요때 임차인이 들어와.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업자 등록을 내. 그 다음에 여기 건재당이 잡힌 거야. 예? 이명식 씨. 근데 여기서 경매가 들어온 거지. 박상욱 씨 채권자한테. 요런 부분을 잘 알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요거는 여기서 가압류, 가압류가 요때 들어온 거고, 가압류. 자, 여기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네.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현장 답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즉,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일단 2단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아까 설명했죠. 요 부분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건물이 이렇게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대. 그러면은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1층, 2층 건물이고 여기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 주차장하고 면적하고 하면 한 10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0평이나 뭐 한 150평. 뭐 건물 면적까지 다 합치면은 한 250평, 300평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현황서상에는 임차인이 전부 사용하고 있다고만 나오고 기타 설명은 안 돼 있어요. 즉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봤을 때 여기 이렇게 건물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설명했죠. 즉 뭐냐 하면 여기로 들어오면 1층, 이쪽으로 들어오면 2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자 여기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음? 여기서 보이면 2층이죠. 근데 1층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 1층이지만 여기 실제 2층이라고. 아까 저 옆에서 보면. 그쵸?
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 1층이 있고 여기 2층이 있는 거예요. 2층이지만 여기는 현황상으로 봤을 때 흙을 까서 이렇게 메꾼 거야. 예, 이렇게 된 부분. 예. 번면은 뭐 나오는데 그거는 번면은 뭐 무시하고, 예. 번면은 사실적으로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즉 뭐냐 하면 번면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자, 이 부분이 있죠. 산감 부분. 이 부분이 번면이에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쓸 수 있는 면적이에요. 이렇게 루스 되는 면적도 거의 없고, 예. 괜찮은 부분이에요. 네. 요렇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나 싶어서. 요거 요것도 제시외 면적이에요. 창고 부분 같아. 음. 요거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요건가 아니면 잘 보세요. 요건가 아니면은 요건가 요거를 3천에 100을 주고, 음? 3천에 100을 주고 더 임차를 한 것 같아요. 원래 3천에 300이었잖아요. 예, 원래 3천에 300이었던 걸 가지고 3천에 100을 더 주면서, 즉 뭐냐 하면은 그 아까 문장에 보시면은 설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이 그 임대료만 받는 걸로, 즉 뭐다 이렇게 해서 임대료 보증금은 6천만 원에 40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예, 요게 정상적이에요.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음, 봉제 공장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염사 공장 같기도 하고, 여기 사진 잘 나와 있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 즉 뭔가 하면 요렇게 돼 생겼거든요. 요렇게 길이 요렇게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쪽이 요거는 뭔가 하면 제시 외 면적이에요. 요거를 건물 면적으로 착각하면 안 돼. 원래 건물 면적은 이거예요, 이거. 2층을 쓰고 있다고, 임차인이 2층을 쓰고 있고 요건 더 매달아 맨 거예요. 예. 호루 씌워가지고, 예. 요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1층은 지금 텅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임차인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표현했던 부분이 약간 의아스러워. 그쵸? 어쨌거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현황에서 본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실염사 같기도 하고, 뭔가는 잘 모르겠다. 예, 봉제 공장 같은 걸 좀 있죠. 이게 실 같기도 하고 실크 같기도 하고, 그쵸? 예. 일단 이런 걸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근데 아빠 보시죠. 요게 1층이에요. 내가 보면 이건 아직 한 번도 점유해 있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걸 가지고 임차인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 이거는 약간 이상한데, 그쵸? 예. 아니, 1층도 쓰지도 않으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음, 요걸 얘기한 겁니다. 예. 자, 거래 사례를 보기 위해서 밸류맵을 켜봤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견적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즉 추정컨대라는 내용은 건계부 사이트에 이제 밸류맵에 통해서 실거래가가 나온 그 기준,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들은 정보,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다 보면 시세는 평당 150, 150이 적정한 것 같아요. 이쪽에는 160이라고 나왔는데 160이라고 나왔지만 요거는 현재 시세로 말하면 한 200 정도는 될 것 같아.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평당 150이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이렇게 즉 뭐다? 요거는 현재 관리 지역으로 종별이 돼 있기 때문에 160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여기는 아직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150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맞아요. 요게
그 2017년도에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2020년도니까 평당 한 200 정도 됐을 것 같아. 예. 이게 또 돼야지 정상이고. 그렇게 보면 과거로 보면 요게 거래된 시점으로 보면 여기는 평당 100, 120, 100 요 정도가 맞고 요래 된 건데 요게 지금 현재 202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150 정도를 보고 접근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지역으로 종별이 바뀌면 평당 200으로 가는 부분이 맞는데 아직 바뀐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뀌는 부분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를 먼저 감정해야 되는 거고 시세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평당 150으로 본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응찰해야 되는 시점은 응찰해야 되는 금액과 이런 것은 거의 다 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감정가로는 평당 120에 나와 있어요. 자, 시세가 150이에요. 근데 이게 120에 나와 있대. 어떻나요? 응찰해 들어갈 만 하지 않은가요? 갈등을 할 것 같아, 나는. 자, 갈등을 하는데 이쪽 지역이 자꾸 시세가 오르는 지역이란 말이야. 옛날에는 안 올랐지만 지금은 오르고 있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제2 외곽 순환도로가 바로 앞으로 그 나오기 때문에 자꾸 주목을 받고 있어.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한번 유찰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70% 하면 한 8억 4천 다음에 나오면 8억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세의 반값이에요. 그렇죠? 시세는 지금 1억 5천이니까 지금 평당 150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응찰 들어갈 때는 보시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번 더 유찰시키고 들어간다면은 그 다음에는 써야 되는 응찰 금액도 망설여지는 금액 같아. 즉 지금 들어가면 만 원짜리 한 장만 써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생각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게 싫다면은 그냥 만 원짜리 한 장 쓰고 바로 응찰하는 게 나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몇 명 들어올까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체 어느 정도의 응찰을 해야 될까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당가는 뭐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이것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원점에서 따져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다 귀찮다. 신권에 바로 하나 들어간다. 그다음에 만 원짜리 한 장부터 쓰고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이건 시간만 기다리면 되거든. 시간만 기다리면 어차피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포천 요쪽은 특히 서울읍 고모리 쪽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톨게이트가 바로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바로 근처로. 원래 그 톨게이트가 나오는 부분이 뭐 요렇게가 나와서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는 마찬가지. 뭐 여기 있으니까. 예.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가 대비해서 저렴하게 낙찰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저는 신권에 낙찰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까는 두고 봐야지 알죠.